뭐냐 저것은! 사람도 짐승도 아닌 절투키며 움직이는 형체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개설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다리를 내놓아라. 저는 그 다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이 밤이 앞으로 무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달빛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종의 아침. 첫 번째 이야기 종의 아침입니다. 옛날 옛적 신라 땅 경상도 바닷가에 청학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로는 미르산이라는 험한 산이 하나 솟아 있었고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아침이면 갯바람이 마을 골목골목을 훑고 지나갔고 저녁이면 상으림자가 마을을 통째로 덮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무소회라는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을 갓 넘겼고 구릿빛 얼굴에 다부진 몸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마을 지주인 한백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자랐지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소를 몰아 밭을 갈았습니다. 손등은 늘 터 있었고 발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했습니다. 무수해야 게으름 피우지 말거라. 행랑채 너머에서 백헌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무수해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히고 다시 손을 놀렸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처지였지만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를 그저 손발이 빠른 종이라 여겼지만 무쇠의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밭 한 떼기라도 가져보고 싶다는 바람이었지요.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지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훗날 마을 전체를 뒤흔들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챕터 청학포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청학포 사람들입니다. 청학포는 작지만 정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산자락에서 밭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집집마다 담이 났고 서로의 부엌 사정까지 훤히 아는 그런 정겨운 마을이었습니다. 무소에게는 마음을 나누는 이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막덕이라는 늙은 무당이었습니다. 백발의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어릴 적 부모를 잃은 무쇠를 거두어 밥을 먹인 것이 바로 이 막덕이었습니다. 무소해야 오늘도 날 있게 시달렸구나.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으려무나. 막덕이 혀를 차며 무소의 등을 두드려 주고는 감춰두었던 삶은 감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또 하나는 언년이라는 처녀였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댕기머리를 곱게 따은 언년은 무소회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지요. 오라버니 힘든 내색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압니다. 언년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무소회의 하루 고단함이 절반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무소회는 그런 언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곤 했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해도 곁에 사람이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종종 막덕의 작은 촉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못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3챕터 미르산의 금기. 세 번째 이야기 미르산의 금기입니다. 청학포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규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르산 정상에는 함부로 오르지 마라. 마을 노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신령한 존재가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산 꼭대기엔 미르님이 계신다. 산신령이시지.
어느 저녁 막덕이 화롯불 앞에서 무쇠와 언년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산신령은 아이의 모습을 한 신물을 지니고 계시는데 그것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미친다고 하느니라. 불빛에 비친 막덕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소에는 어릴 적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도 정상 근처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게 있을까요, 할머니? 언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이다만 함부로 대하다 화를 입은 자들의 이야기는 여럿 들었느니라. 막덕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래전 이웃 마을에서 산삼인 줄 알고 그 신물을 캐간 자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3대에 걸쳐 몰락했다는 이야기도 있느니라. 무쇠와 언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산의 정기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4챕터 백헌나리. 네 번째 이야기, 백헌나리입니다. 청학포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이는 한백헌이었습니다. 살찐 얼굴에 매서운 눈빛, 기름진 수염을 기른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요. 소장료를 조금이라도 늦게 내면 가차 없이 곳간을 뒤졌고 종들에게는 매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미련한 것들 어찌 이리도 일을 못하느냐. 백헌의 호통에 종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늘 곡식이 그득했지만 정작 그 곳간을 채운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저 댁나리는 사람보다 곡식을 더 아낀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백헌에게도 사람다운 구석이 있다면 단 하나뿐인 아들 지연에 대한 전기였습니다. 아직 10살도 안 된 어린 아들이었지요. 내 아들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백헌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연이 웃는 얼굴을 보일 때만큼은 백헌의 매서운 눈빛도 잠시나마 누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든 짓밟을 수 있었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성이 훗날 마을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5챕터 정원 언약, 5번째 이야기 정원 언약입니다. 무소애와 언녀는 서로에게 마음을 준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저물녘 두 사람은 바닷가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내가 언젠가 종살이를 벗어나면 그때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자. 무쇠가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지금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요. 언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도 나는 너를 정식으로 데려오고 싶다. 종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내 아내로. 무소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년은 아무 말 없이 무쇠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막덕은 이 둘의 마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이 짝이 되면 참으로 어울리겠구나. 내 살아생전 그 혼례만큼은 꼭 보고 싶구나. 막덕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 나갔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든든했지요. 그런데 그 무렵 백헌의 집안에 심상치 않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6챕터 흉흉한 소문. 6번째 이야기 흉흉한 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지연 도련님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앓는 소리를 냈지요. 처음에는 그저 감기련이 여기고 넘어갔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야위어만 갔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백헌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읍내에서 용하다는 의원이 불려왔지만 맥을 짚고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병입니다. 열도 없고 어디가 상한 것도 아닌데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군요. 베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대로 지켜만 보란 말이오. 베컨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의원은 그저 침통한 얼굴로 짐을 챙겨 떠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저 댁이 그동안 종들에게 너무 모질게 굴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게. 누가 들으면 큰일 난다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약장수 하나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등에 커다란 보찜을 지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자였습니다. 7챕터 도련님이 알아눕다. 7번째 이야기 도련님이 알아눕다입니다. 지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베컨은 매일같이 아들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지연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좋으니 이 아이를 살릴 방도가 있다면 알려다오. 베컨이 하인들 앞에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우연히 들은 것이 바로 그 낯선 약장수였습니다. 남루한 행사액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형형했지요. 날이 제가 아뢰할 말씀이 있습니다. 약장수가 조용히 베컨 앞에 나섰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서 말해 보아라. 베컨의 눈빛이 다급하게 흔들렸습니다. 약장수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미르산 정상에 아이의 모습을 닮은 신령한 뿌리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려 드시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하지요. 베컨의 얼굴에 순간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있단 말이냐? 소인이 여러 지방을 떠돌며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약장수의 눈빛에는 어딘가 서늘한 구석이 있었지만 베컨은 그것을 알아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결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8챕터 약장수의 말. 8번째 이야기 약장수의 말입니다. 그 산에는 함부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 베컨이 잠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날이 자식의 목숨보다 중한 금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 앞에서 금기를 넘는 법입니다. 약장수가 은근한 목소리로 부추겼습니다. 베컨의 눈에서 이성의 빛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베컨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베컨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히 짐을 꾸렸습니다. 등불 하나, 괭이 하나를 챙겨 들고 뒷문을 나섰지요. 마당을 쓸던 무쇠가 우연히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리께서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 무소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감히 나서서 물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베컨의 등불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등불은 산모퉁이를 돌아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소에는 왠지 모를 불길함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미르산 정상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9챕터 미르산에 오른 밤. 9번째 이야기 미르산에 오른 밤입니다. 베컨은 어둠을 헤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끝에 걸리는 돌부리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아들 생각에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등줄기가 서늘했지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나무들이 웅성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마치 무언가 나무잎을 밟으며 뒤따라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걔 누구냐? 어디선가 낮은 소리가 들려온 것도 같았지만 베컨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등불을 앞으로 쭉 뻗어 보았지만 어둠 저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걸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 어느 바위 아래
흙이 유난히 부드러운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밑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베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앞으로 청학포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0챕터 신물을 캐다. 10번째 이야기, 신물을 캐다입니다. 베컨은 떨리는 손으로 괭이를 내리쳤습니다. 흙이 파헤쳐지고 그 안에서 아이의 팔다리를 닮은 하얀 뿌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이것이로구나. 베컨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흔들리듯 낮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와.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그 소리에 베컨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마저 뚝 끊기고 산은 무서울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베컨은 소름이 돋았지만 뿌리를 품에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쫓아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지만 감히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 도련님은 그 신물을 달인 물을 마시고 거짓말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이제 몸이 가뿐합니다. 베컨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청학포에는 예전에 없던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챕터 돌아온 날이. 11번째 이야기 돌아온 날이입니다. 지연이 회복되자 베컨의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그 약장수의 말이 옳았어. 베컨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장수는 지연이 낳은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로 갔을꼬?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지요. 한편 밤이 되면 베컨의 집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마치 무언가 절뚝이며 걷는 듯한 발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마당 저편에서 시작해 조금씩 안차의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누구냐?" 베컨이 등불을 들고 나가 보았지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늘한 바람만 볼을 스쳐갈 뿐이었지요. 베컨은 애써 헛것을 들었다 여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도 그 발소리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앞으로 매일 밤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12챕터 사라진 것, 12번째 이야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베컨의 집 곳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곳간지기가 문을 여니 쌀가마니 몇 개와 함께 베컨이 몰래 숨겨두었던 신물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베컨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곳간문은 분명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 안의 물건들만 사라진 것이었지요. 자물쇠는 멀쩡했고 벽에도 담에도 뚫린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베컨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산신령이 신물을 되찾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누군가 이 집 안에서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베컨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것이 산신령의 조화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종무소애였습니다. 무소애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누명이 씌워질지를. 13챕터 곳간이 비다. 13번째 이야기, 곳간이 비다입니다. 곳간지기 말로는 어젯밤 무쇠가 그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다더군요. 집사 노릇을 하던 늙은 종이 베컨에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사실 무소에는 그저 물을 기르러 오간 것뿐이었습니다.
곳간 앞을 지나며 문이 잘 잠겼는지 한번 흘금 본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베컨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베컨에게는 처음부터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 일을 뒤집어 쓰이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당장 그놈을 끌고 오너라. 베컨의 불호령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무소에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낯을 손질하다 말고 끌려 나온 참이었습니다. 날이 소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소애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닥쳐라.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드느냐. 베컨의 눈빛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종들과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나서서 무쇠를 편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소에는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14챕터 손가락질. 14번째 이야기 손가락질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종놈이 날이 댁 곡간을 털었다더군.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했지. 평소 무쇠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조차 슬금슬금 눈길을 피했습니다. 장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얄궂은 것이었지요. 오라버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년이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눈이 뒤집혔구나. 저런 자를 감싸고 돌다니. 누군가 그렇게 쏘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언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막덕만이 홀로 무소애의 편에 섰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려서부터 봐왔다.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야. 막덕이 지팡이를 짚고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늙은 무당의 말 한마디로는 이미 기울어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무소에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억울함이 뜨겁게 차올랐지만 내뱉을 곳이 없었습니다. 15챕터 매질. 15번째 이야기 매질입니다.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매를 들 수밖에 없다. 베컨이 마당 한가운데서 소리쳤습니다. 날이 소이는 정말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쇠가 결박된 채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매질 소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철썩철썩. 회초리가 등을 내리칠 때마다 무쇠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살같이 터지고 핏물이 배어 나왔지만 베컨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이 댁의 은혜를 잊었단 말이냐? 베컨의 호령이 매섭게 이어졌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흐느꼈습니다. 막덕이 언년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참거라.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느니라. 할머니, 저러다 오라버니가 정말 잘못되면 어찌합니까? 언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소에는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그런데 정작 진짜 도둑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6챕터 옥의 가치다. 16번째 이야기 옥의 가치다입니다. 매질이 끝난 뒤 베컨은 무쇠를 관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본때를 보여야겠다. 도둑질한 종놈이 어찌 되는지 온 마을이 알아야지. 베컨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무소에는 포박당한 채 관아의 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옥 안에는 곰팡내와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옥 바닥에 앉아 무소에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대가가 겨우 이런 것인가 싶어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옥 창살 틈으로 언년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품속에 감춰온 주먹밥 하나를 조심스레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라버니, 조금만 견뎌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언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년의 손을 마주 잡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곳간에서 사라진 그 신물이 사실은 아직 이 마을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는 것을. 17챕터 호송길 17번째 이야기 호송길입니다. 이튿날 아침 나졸들이 무쇠를 관아로 끌고 가기 위해 나섰습니다. 관아까지 가려면 미르산 자락을 끼고 도는 험한 산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서 걸어라. 나졸이 무쇠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매맞은 상처가 차에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무쇠는 한 발 한 발 힘겹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산길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마지막 노을빛마저 사라지자 사방은 온통 먹빛이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지요. 그런데 그때 저 앞쪽 숲풀 사이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뭐냐 저것은? 앞장서던 나졸이 걸음을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절뚝이며 움직이는 형체였습니다. 발소리가 쿵 하고 울리더니 이내 뚝 끊겼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나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횃불마저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는 듯 했습니다. 무소의 역시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형체에게서 두려움보다는 서글픔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듯한 그런 처연한 기척이었습니다. 18챕터 미르산의 그림자 18번째 이야기 미르산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무소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졸들은 겁에 질려 횃불을 내던지고 산 아래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개 서라! 남은 것은 결박당한 무소의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방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무소의 거친 숨소리만 산길에 울렸습니다.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무소에는 그것이 사람의 다리 한쪽이 없는 듯한 형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무소에는 온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는 대답 대신 앙상한 손가락으로 산 정상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무쇠가 눈으로 좇는 사이 그림자는 스르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서늘한 바람과 무소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무소에는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무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19챕터 다리 없는 것 19번째 이야기 다리 없는 것입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흩어졌던 나졸들이 다시 무쇠를 찾아왔습니다. 이놈이 아직 여기 있었구나. 도망도 안 갔단 말이냐. 나졸들은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간밤에 자신들이 겁에 질려 달아났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그저 무쇠를 다그칠 뿐이었지요. 무소에는 굳이 지난밤의 일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다만 마음 한구석에 그 다리 없는 그림자가 가리키던 산 정상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것이 혹시 마을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미르산의 신령이 아니었을까? 무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덕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백헌이 얼마 전 밤중에 몰래 산을 오르던 뒷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곳간에서 사라진 그 신물과 이 그림자 사이에 무언가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나리께서 무언가 산에서 가져오신 게 아닐까?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런 생각을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졸들의 손에 이끌려 무소에는 다시 관아를 향해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혹독한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챕터 포교에게 잡히다.
20번째 이야기, 포교에게 잡히다입니다. 관에 도착하자 형방 오씨가 무쇠를 맞았습니다. 각진 얼굴에 굵은 눈썹을 가진 오씨는 소문난 매서운 관리였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백헌이 보낸 사람이 먼저 와서 무쇠의 죄를 낱낱이 고해 바친 뒤였습니다. 내 놈이 그 도둑질을 했다는 종놈이렸다. 오씨의 목소리가 위압적으로 울렸습니다. 소인은 정말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리. 무쇠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여기 오게 들어온 자치고 죄가 있다 순순히 인정하는 자를 못 봤다. 오씨는 코웃음을 치며 무쇠를 형틀에 묶게 했습니다. 차가운 나무 형틀에 손발이 묶이자 무소에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헌나리께서 직접 고발하신 일이다. 죄가 없다면 이런 소란이 있었겠느냐? 무쇠는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평생 성실히 일만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려 형틀에 묶이게 될 줄은 무소의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1챕터 형방의 국문, 21번째 이야기 형방의 국문입니다. 바른 대로 고하라. 곳간의 물건을 어디에 숨겼느냐? 오씨가 형틀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소인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무쇠가 힘겹게 외쳤습니다. 저놈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오씨의 명예의 나졸들이 다시 매를 들었습니다. 철썩 무쇠의 몸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관아 마당 한쪽에서 이상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등불이 일제히 흔들리고 어디선가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냐 이 바람은? 나졸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씨 역시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바람 좀 분 것 가지고 호들갑들이냐? 계속하라! 매질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무소에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그 바람 속에서 아까 산길에서 마주쳤던 그 그림자의 기척을 느낀 것도 같았습니다. 22챕터 언년의 눈물, 22번째 이야기 언년의 눈물입니다. 무쇠가 관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언년은 밤새 걸어 관아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팔에는 물집이 잡히고 치맛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언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리,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라버니는 죄가 없습니다. 언년이 관아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쓰럽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헌나리의 고발이 있는 이상 내 말만으로는 소용없다. 언년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어찌해야 오라버니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년이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뒤따라온 막덕이 언년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울지만 말거라. 진실은 반드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막덕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언가 알고 계신 것이지요? 언년이 놀라 물었지만 막덕은 그저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지만 막덕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23챕터 거짓 자백 강요, 23번째 이야기 거짓 자백 강요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무쇠가 자백하지 않자 오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헌이 하루가 멀다 하고 관아를 찾아와 다그쳤기 때문입니다. 오씨, 어찌 아직도 그놈의 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겐가? 백헌의 재촉에 오씨는 결국 무리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네가 자백만 하면 매를 멈추마. 그저 훔쳤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다. 오씨가 은근한 목소리로 무쇠를 회유했습니다. 무소에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잠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라리 인정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무소에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힘겹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오씨는 혀를 찼습니다.
고집이 참으로 세구나. 좋다. 며칠 더 옥에 가두어 생각할 시간을 주마. 과연 이 억울함이 언제쯤 풀릴 수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4챕터 밀고자. 24번째 이야기 밀고자입니다. 그 무렵 백헌댁에서 함께 일하던 다른 종 하나가 뜻밖의 말을 흘렸습니다. 실은 그날 밤 곳간 근처에서 나리께서 직접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요. 술 기운에 취해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요. 이 말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백헌은 이 소문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느 놈이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백헌은 그 종을 붙잡아 매질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또 입에 올리는 자는 나 역시 도둑으로 몰겠다. 백헌의 협박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년만이 홀로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역시 오라버니는 죄가 없어. 나리께서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거야. 언년은 어떻게든 이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오히려 언년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5챕터 산으로 쫓겨나다. 25번째 이야기 산으로 쫓겨나다입니다. 언년이 이곳저곳을 캐고 다닌다는 사실이 결국 백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나를 의심한단 말이냐? 백헌은 언년의 지방까지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을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이 마을에서 내쫓아 버리겠다. 언년의 부모는 겁에 질려 언년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어라. 우리 식구가 다 쫓겨날 판이다. 언년은 부모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며 어쩔 수 없이 물러서야 했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오씨가 백헌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무쇠를 상깃을 외딴 움막으로 옮겨 가두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저놈을 눈에 안 띄는 곳에 두게.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무소에는 손발이 묶인 채 미르산 자락의 낡은 움막으로 끌려갔습니다. 움막 안은 곰팡내가 나고 벽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움막 밖에서 다시 그 절뚝이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6챕터 벼랑 끝. 26번째 이야기 벼랑 끝입니다. 움막을 지키던 나졸들은 그 발소리를 듣자마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습니다. 움막에는 결박된 무소의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걔 누구시오? 무쇠가 어둠 속을 향해 물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과 함께 절뚝이는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상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형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형체에 한쪽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네, 다리를 내놓아라.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소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존재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무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림자는 한참을 무쇠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서늘한 침묵과 무소의 거칠어진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사이 청학포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재앙이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27챕터 지연이 다시 알타. 27번째 이야기 지연이 다시 알타입니다. 멀쩡하던 지연이 갑자기 다시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내뱉었지요. 내 다리를 내놓아라. 지연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그 말에 백헌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 그런 말을. 백헌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의원을 다시 불렀지만 이번에는 맥조차 짚어보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의원의 말에 백헌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들이 다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28챕터 마을에 도는 재앙. 28번째 이야기, 마을에 도는 재앙입니다. 지연뿐이 아니었습니다. 청학포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밭의 곡식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버렸고 우물물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기르던 가축들이 까닭 없이 픽픽 쓰러져 죽어 나갔지요. 이게 다 무슨 조화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산 쪽에서 들려오는 절뚝이는 발소리와 낮은 울음소리에 아이들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필시 미르산 신령님께서 노하신 게야. 나이 든 사람들이 하나둘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베컨을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그의 재산과 권세 앞에서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을은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9챕터 막덕 쓰러지다. 29번째 이야기 막덕 쓰러지다입니다. 마을의 재앙을 걷어내려 막덕은 며칠 밤낮으로 산신께 빌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축원을 올렸지요. 하지만 늙은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 언년이 만류했지만 막덕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던 막덕은 결국 굿을 하던 도중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언년이 울부짖으며 막덕을 부축했습니다. 막덕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막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언년아,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일이니라. 막덕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언년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30챕터 가장 어두운 밤, 30번째 이야기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막덕이 쓰러진 그날 밤 청학포는 그야말로 절망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사경을 헤매고 마을은 재앙에 휩싸이고 무소에는 죄인의 몸으로 상이슬 움막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년은 알아누운 막덕 곁을 지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소에 또한 움막 안에서 홀로 어둠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이 억울함은 누가 풀어준단 말인가? 가진 것도 지킬 것도 다 잃어버린 듯한 밤이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움막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마저 뚝 끊기고 마을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신을 잃은 줄 알았던 막덕이 신락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년아, 내 말을 잘 듣거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바꿀 실마리가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31챕터 막덕의 마지막 말, 31번째 이야기, 막덕의 마지막 말입니다. 언년아, 백헌나리가 미르산에서 신물을 캐왔다는 것을 나는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느니라. 막덕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곳간에서 그것이 사라진 것도 산신령께서 몸소 되찾으러 오신 게야. 언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럼 곳간에 들어온 것이 도둑이 아니라 그렇단다. 처음부터 죄지은 자는 무쇠가 아니었어. 막덕은 힘겹게 손을 뻗어 언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허나 아직 신물이 완전히 산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백헌의 곳간 깊은 곳, 옛 신주 단지 안에 숨겨 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느니라. 소문요?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들은 하늘의 목소리였다. 막덕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을 미르산 정상 그 자리에 도로 묻어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언년은 눈물을 삼키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32챕터 무소에 움막을 나서다.
32번째 이야기, 무소의 움막을 나서다입니다. 언녀는 밤을 틈타 상이슬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졸들은 여전히 그 절뚝이는 발소리가 무서워 움막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언년이 서둘러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언년아, 이 밤에 어찌 여기까지? 무쇠가 놀라불었습니다. 언년은 막덕에게 들은 이야기를 숨가쁘게 전했습니다. 진짜 도둑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나리께서 신물을 캐가신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진실을 되돌려 놓아야 해요. 무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백헌나리의 곳간에 몰래 들어간다는 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을도 도련님도 오라버니도 모두 끝장이에요. 언년의 단호한 말에 무소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함께 백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3챕터 신물을 되찾다. 33번째 이야기 신물을 되찾다입니다. 백헌의 집 안은 지연의 병간호로 어수선했습니다. 그 틈을 타 무소애와 언녀는 담을 넘어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두 사람은 어둠에 몸을 숨기며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곳간 깊숙한 곳, 오래된 신주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쇠가 조심스레 단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을 내는 그 아이 모습을 닮은 뿌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었구나. 무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기척을 느낀 백헌이 곳간으로 달려왔습니다. 걔 누구냐? 등불을 든 백헌과 무소애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내 놈이 어찌 여기에? 백헌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무소애는 품 안의 신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리, 이것을 산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도련님도 마을도 살 수 있습니다. 34챕터 미르산으로, 34번째 이야기 미르산으로입니다. 닥쳐라. 그것은 내 아들의 목숨줄이다. 백헌이 눈이 뒤집힌 채 무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소에는 몸을 피하며 곳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개 서지 못할까? 백헌이 소리치며 뒤쫓았습니다. 언년도 함께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미르산 자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쇠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련님이 낳은 뒤에도 이 마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쇠의 말에 백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축이 죽고 곡식이 시들고 아들이 다시 알아놓은 그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백헌의 얼굴에서 서서히 빗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챕터 산신 앞에 서다. 35번째 이야기 산신 앞에 서다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산 정상을 향해 올랐습니다. 정상에 다다르자 그 절뚝이는 형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세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백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백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쇠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신님,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무소에는 품 안의 신물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무쇠에게 다가와 앙상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끝이 신물에 닿는 순간 은은한 빛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무소에는 언뜻 온전한 두 다리로 서 있는 산신의 모습을 본 것도 같았습니다. 36챕터 돌려주다. 36번째 이야기 돌려주다입니다. 무소에는 지난번 백헌이 파헤쳤던 그 자리에 신물을 정성스레 도로 묻었습니다. 산신님 소인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쇠가 흙 위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언년도 그 곁에서 함께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산 전체를 감싸던 서늘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거쳐 나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워지고 어디선가 새소리마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오싹함이 걷히는 짧은 잔영 속에서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커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무쇠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죄 없는 너를 도둑으로 몰았구나. 베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것이면 족합니다. 무쇠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37챕터 베컨의 죄가 드러나다. 37번째 이야기 베컨의 죄가 드러나답니다. 이튿날 베컨은 스스로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오씨, 내가 자백할 것이 있소. 베컨은 형방 오씨 앞에서 그간의 모든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미르산의 신물을 몰래 캐온 일, 그것을 무쇠에게 뒤집어 씌운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이럴 수가. 그럼 그 종이 정말로 죄가 없었단 말이오? 오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나리께서 그런 짓을 하셨을 줄이야. 그런 무쇠가 그토록 매를 맞은 게 다 애먼 일이었단 말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무소에는 마침내 풀려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무쇠에게 미안한 낯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베커는 관아의 처분에 따라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놓고 무소애와 언년에게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38챕터 되찾은 것들, 38번째 이야기, 되찾은 것들입니다. 지연은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진실하게 마음을 냈더라면 베커는 두고두고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비록 재산은 크게 줄었지만 베커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소장료도 형편에 맞게 낮추어 주었습니다. 무소애와 언녀는 마침내 양민의 신분으로 정식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축하 음식을 들고 찾아와 오랜만에 청학포 전체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야말로 우리 앞에 진짜 우리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년이 눈물 어린 눈으로 웃었습니다. 막덕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두 사람의 혼례를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내 살아생전 이런 경사를 다 보는구나. 막덕의 주름진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청학포에는 다시 예전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39챕터 먼 훗날, 39번째 이야기 먼 훗날입니다. 세월이 흘러 무소애와 언년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르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베커는 남은 생을 마을을 위해 쓰며 지연과 함께 조용히 살았고 지연은 무쇠를 형님처럼 따르며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미르산 자락에 정성껏 제를 올렸습니다. 사내 것을 함부로 탐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함부로 몰아쓰지 말라. 막덕은 죽는 날까지 마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렇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화를 부르지만 진실을 향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무소에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끝내 스스로의 결백과 삶을 지켜낸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40챕터 이야기를 마치며 제 40번째 이야기를 마치며입니다. 산이 품은 것을 함부로 탐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지만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진실을 붙든 자는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도 지방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지금도 그 마을 뒷산 어귀에는 다리 하나를 조심스레 감싸 안은 듯한 형상의 바위가 남아 있어 지나는 이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려준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